40년 만에 복수, 일부 재회. 어머, 순영이 아니야?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순간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이현정. 40년 전 그 이름만으로도 내 가슴에 비수를 꽂던 여자였다. 아이고, 정말 순영이네. 오랜만이야. 현정은 명품 핸드백을 든 채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다가왔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40년 전 그 오만함이 가득했다. 응, 오랜만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다. 야, 너 그새 완전 늙었다? 나는 피부과 다니면서 관리 좀 하는데 너는 그냥 나이 먹은 대로 사는구나. 현정은 허리에 손을 얹으며 낄낄거렸다. 아, 맞다. 너 형편이 어려웠잖아. 고등학교 때 도시락도 제대로 못 싸오던 애가. 심장이 쿵쾅거렸다. 40년이 지났는데도 이 여자는 변하지 않았다. 애들은? 시집은 잘 갔어? 아들 하나 있어. 아들 하나만? 현정이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즘 시대에 아들 하나로 뭐하게? 우리 딸은 셋인데 다들 좋은데 시집 보냈어. 큰딸은 대기업 임원이랑, 둘째는 의사랑, 막내는 변호사랑. 그래, 잘 됐네. 너네 아들은 뭐해? 설마 백수는 아니지? 현정은 마치 백수일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검사야. 순간 현정의 얼굴이 굳어졌다. 검사? 진짜 검사? 어느 지검? 서울중앙지검. 그래. 근데 검사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요즘은 변호사가 돈 벌잖아. 현정은 금세 표정을 수습하며 비웃었다. 바로 그때 라운지 문이 열리며 훤칠한 키의 청년이 들어섰다. 어머니, 죄송해요. 급한 전화가 와서 늦었습니다. 아, 민수야. 괜찮아. 나는 아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민수의 뒤로 단아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이 따라 들어왔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 혜진이 공손하게 인사했다. 어머, 이게 누구야? 현정이 눈을 크게 뜨며 민수를 쳐다봤다. 순영아, 이 멋진 청년이 내 아들이야? 응, 내 아들 민수고 며느리 혜진이야. 현정의 시선이 혜진에게 향했다. 며느리는 뭐해요?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혜진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흉부외과? 현정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현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명함을 꺼냈다. 우리 남편이 사업하는데 혹시 나중에 연락할 일 있으면 연락해. 왕십리에 빌딩 2채 있거든. 민수는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표정이 차가웠다. 그는 이미 눈치챈 듯했다. 이부 아들의 분노. 집으로 돌아온 후 민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누구예요?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지셨던데.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다. 급식비를 못 내서 점심을 굶던 날들,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던
나를 비웃던 현정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좋아하던 남학생 앞에서 순영이네는 가난해서 목욕도 제대로 못한대라고 큰 소리로 말해 나를 창피 주던 그날의 기억. 민수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 40년이 지나서도 똑같이 군다고요? 괜찮아. 다 옛날 일이야. 아니에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께서 받으신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말했다. 왕십리에 빌딩 2채라고 했죠? 민수야, 괜찮아. 그냥 있자. 어머니.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제가 검사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제 어머니가 당한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요. 3부 조사의 시작. 일주일 후 민수는 우연을 가장해 현정의 남편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건설업을 하는 회사였는데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민수는 집요했다. 그는 국세청,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 여러 기관의 자료를 교차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찾았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취, 안전기준 위반, 탈세 혐의. 증거가 꽤 나오네요. 혜진이 민수가 가져온 자료를 보며 말했다. 그런데 여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혜진이 서류 한 장을 가리켰다. 이 건물 2채, 명의가 이현정 씨 이름이 아니라 처남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민수의 눈이 빛났다. 증여세 회피? 게다가 이 병원 진료 기록. 이현정 씨가 작년에 제 병원에 왔었네요. 진료는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후배 의사가 했지만 무슨 진료였는데요? 유방암 검진이었어요. 다행히 양성 종양이었지만 정기 검진이 필요한 상태였죠.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혜진 씨, 우리가 복수를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아플 만한 곳을 건드려야 해요. 돈이요? 정확해요. 그리고 자존심. 사부 완벽한 계획. 한 달 후 현정에게 세무조사 통지서가 날아왔다. 동시에 고용노동부에서도 근로감독이 들어왔다. 현정의 남편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현정은 당황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지만 이미 증거는 충분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수억 원 미지급, 안전모 미착용 강요로 인한 산업재해 은폐, 그리고 명예 신탁을 통한 증여세 탈루.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현정이 남편에게 소리쳤다. 내가 어떻게 알아? 갑자기 세무조사가 왜 나오는 거야? 설상가상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명이 산업재해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 노동자는 혜진이 근무하는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혜진은 노동자를 직접 수술했고 생명을 구했다. 그리고 조용히 산재 처리를 도왔다. 노동자는 감사하며 회사의 불법 행위들을 상세히 진술했다. 오부 두 번째 만남. 2달 후
나는 다시 현정과 마주쳤다. 이번에는 법원 복도에서였다. 복도를 걷던 내 발걸음이 멈춰섰다. 저 멀리서 초라한 모습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여자. 처음엔 누군지 몰랐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설마, 현정이? 40년 전 나를 내려다보던 그 거만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명품 핸드백과 화려한 옷 대신 그녀는 마트에서 파는 듯한 평범한 점퍼를 걸치고 있었다. 한때 피부가 관리를 자랑하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의 다크서클은 얼마나 잠을 못 잤는지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졌다. 이게 내가 바라던 모습이었나? 40년을 기다린 복수의 결과가 이거였나? 현정이 고개를 들었고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순영아.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한때 나를 야라고 부르며 턱으로 가리키던 그 여자가 이제는 내 이름을 애원하듯 불렀다. 나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분노도 아니고 통쾌함도 아닌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무슨 일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물었다. 그러나 내 목소리는 내 의지와 달리 미세하게 떨렸다. 현정은 벤치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팔은 너무 말라 있었다. 살이 다 빠진 것 같았다. 부탁이 있어서. 현정의 목소리가 잠겼다. 내 아들이 검사잖아. 내 손이 그녀의 팔에서 떨어졌다. 아,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찾아온 거구나. 우리 남편 사건 좀 봐줄 수 없을까?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순영아, 우리 정말 망하게 생겼어. 빌딩 2채 다 넘어갔고 회사도 문 닫았어. 남편은 구속됐고 딸들은 연락도 안 받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한때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나를 깔보며 크게 웃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모기 소리만큼 작아져 있었다. 나는 입을 열었다. 내 아들은 서울중앙지검이고 내 남편 사건은 남부지검 관할이야. 관련이 없어. 알아. 현정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검사들끼리는 다 아는 사이잖아. 부탁 좀 해줄 수 있잖아.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그 순간 40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급식실 앞에서 급식비를 못 낸 내가 선생님께 손을 벌리며 애원하던 모습. 그때 현정은 친구들과 함께 나를 손가락질하며 낄낄거렸었다. 우리, 제발. 현정의 목소리가 완전히 무너졌다. 나 알아.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거. 40년 전에도, 얼마 전에도. 다 내 잘못이야. 그런데 제발, 제발 한 번만. 그녀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법정 문이 열리며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옆에는 혜진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것 같았다. 민수는 우리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 듯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먼저 내게 물었다. 그의 눈빛이 현정을 향했고 그 눈빛은 서늘했다. 현정은 민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아니, 달려들려다 휘청거렸다. 혜진이 재빠르게 그녀를 부축했다. 의사의 본능이었을까? 검사님, 검사님. 현정의 목소리는 완전히 다급해졌다.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실수였어요, 실수. 민수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갑고 단호했다. 법정에서 판사에게 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명료했다. 그리고 설령 제가 관련이 있다고 해도 법대로 처리될 뿐입니다. 실수라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당신 남편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수년간 착취했고 안전 기준을 무시해 사람이 다쳤습니다. 이게 실수입니까? 현정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제발요. 그녀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워졌다. 우리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딸들이 시댁에서 쫓겨날 판이에요. 손주들은 어떡하냐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딸들 걱정은 하는구나. 그래도 엄마는 엄마구나.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생각이 들었다. 40년 전 너는 내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실지는 생각하지 않았잖아. 민수가 한 걸음 물러섰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변호사를 잘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혜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현정 씨. 혜진의 목소리는 민수와 달리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날카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현정이 혜진을 쳐다봤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혹시 기억하세요? 작년에 저희 병원에 오셨죠? 현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하려는 듯 눈을 깜빡였다. 유방 검진 받으러 오셨어요. 혜진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양성 종양이 발견돼서 정기 검진 받으라고 했는데 그 후로 안 오셨네요. 현정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게 제가 바빠서. 바쁘셨군요. 혜진이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다. 나는 혜진의 의도를 단번에 알아챘다. 건강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는 말. 그 말은 곧 돈보다, 명예보다,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뜻이었다. 현정도 그 의미를 깨달은 듯했다. 그녀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혜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다.
다음 달에 검진 예약 잡아드릴게요. 검진 예약이요? 현정이 멍하니 되물었다. 네. 건강은 챙기셔야죠.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환자를 대하는 의사처럼. 특히 유방암은 조기 발견이 중요하거든요. 늦으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작년에 검사하신 거 보니 재검사가 매년 필요하시던데. 나는 그 순간 혜진의 진짜 의도를 깨달았다. 그녀는 현정에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지금 잃은 것들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 바로 당신의 생명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건 의사인 나라고. 현정의 손이 자신의 가슴 부근으로 갔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와 깨달음이 동시에 스쳤다. 저는 현정이 더듬거렸다. 예약은 제가 직접 잡아드릴게요. 혜진이 명함을 현정의 손에 쥐어줬다. 전화 주세요. 비용은 걱정 마시고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특별히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님 때문에.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렸다. 현정은 명함을 쥔 손을 떨며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눈물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득했다. 단순히 가난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깨닫는 두려움이었다. 민수가 내 팔을 가볍게 잡았다. 어머니 가시죠. 나는 마지막으로 현정을 보았다. 그녀는 법원 복도 한가운데 서서 혜진이 준 명함을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아 보였다. 40년 전 나를 짓밟던 그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가 이제는 복도 저 끝에 홀로 서 있는 작고 외로운 노인으로 보였다. 우리가 법원을 나서는데 민수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가슴이 시원하지가 않았다. 오히려 답답하고 무거웠다.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님, 제가 너무 심했나요?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옳은 일을 했어. 하지만 어머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나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그리고 법원 앞 계단에 앉았다. 혜진아, 민수야.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이걸 원했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복수가 이렇게 씁쓸한 건 줄 몰랐어. 4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보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다. 불쌍하더라. 혜진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게 바로 어머님이 훌륭하신 이유예요. 어머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는 분이시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알아요. 민수가 내 반대편에 앉았다. 하지만 어머니,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저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았고,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그래도 나는 울컥했다.
너희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미안해. 엄마 때문에. 어머니,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옳은 일을 한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은 처벌받아야 해요. 그리고 어머님께 상처를 준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하고요. 민수가 덧붙였다. 어머니가 불쌍하게 느끼신다면 그건 어머니가 착한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용서할 필요는 없어요. 두 개는 별개예요.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내 휴대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순영아. 나 현정이야. 나는 깜짝 놀라 민수와 혜진을 쳐다봤다. 두 사람도 놀란 표정이었다. 저기, 방금 혜진 씨 말 듣고 너무 무서워서 현정의 목소리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나 정말 미안해. 40년 전에 내게 한 짓도 얼마 전에 한 짓도 다 내 잘못이야. 나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나쁜 인간이었는지. 너한테만이 아니야. 남편한테도 딸들한테도 남편 회사 직원들한테도 나 정말 잘못 살았어.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순영아, 나 검진 받으러 갈게. 제발 살려줘. 나 아직 죽고 싶지 않아. 딸들한테 미안하다고, 손주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너한테도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얼굴 보고 무릎 꿇고 제대로 빌고 싶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줘.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보았다. 혜진이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 정말 괜찮을 것 같아. 민수가 물었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하고 싶대. 제대로. 혜진과 민수가 서로를 쳐다봤다. 그리고 혜진이 미소 지었다. 어머님, 이제 진짜 복수가 완성됐네요. 진짜 복수? 네. 상대방이 진심으로 뉘우치게 만드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예요.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다. 가슴속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복수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다. 통쾌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느꼈다. 재판장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방청석에는 몇 안 되는 사람들만 앉아 있었고 현정은 그 가운데 홀로 떨고 있었다. 그녀의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한때 그녀와 함께 명품 가게를 누비던 친구들, 매일같이 점심 약속을 잡던 사모님들, 그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없었다. 판사가 입을 열었다. 피고인 박철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억 원을 부과한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현정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옆에 있던 국선 변호사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지만 현정의 다리는 이미 힘을 잃은 상태였다. 안 돼. 안 돼요. 현정이 신음처럼 중얼거렸다. 빌딩이, 우리 빌딩이, 평생을 감싸고 돌던 명품 재킷은 먼지투성이 법정 바닥에 쓸려 초라해졌고 왕십리 빌딩 두 채라는 자부심은 하룻밤 꿈처럼 공중분해되었다. 추징금 20억.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빌딩 두 채를 팔아도 모자랐다. 집도 차도 그녀가 모아둔 명품들도 모두 처분해야 했다. 법정 뒤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가슴이 복잡했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먼저 밀려왔다. 40년을 기다린 복수의 순간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 민수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혜진은 현정을 멀리서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현정은 믿을 수 없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 줄 알았다. 가난한 자들을 비웃고 발밑에 개미처럼 밟으며 올라온 그 정상이 영원할 줄 알았다. 하지만 추락은 순식간이었다. 판결 당일 현정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큰딸이었다. 엄마. 응, 딸아. 현정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이런 힘든 시기에 딸이라도 위로해주면. 엄마 때문에 우리 시댁에서 난리야. 당신네 아버지가 뉴스에 나왔다고. 시아버지가 얼마나 화내시는지 알아? 나 이혼당할 판이라고. 현정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미안해, 딸아. 엄마가 잘못했어. 조금만 기다려봐. 엄마가. 기다려? 뭘 기다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우리 시댁에서 연 끊으래. 당분간 연락하지 마. 명절에도 오지 마. 우리 애들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엄마 딸인데 손주들 얼굴도 못 보라는 거야? 엄마가 우리 생각은 했어? 엄마 아빠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창피한데. 우리 시댁 사람들이 교회에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고. 더 이상 피해주지 마.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현정은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봤다. 둘째 딸한테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세 번째 전화에 겨우 받았지만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다. 엄마, 나 지금 애들 학원 보내고 있어. 바빠. 딸아, 엄마가 힘들어서 전화했어. 조금만 이야기 좀. 엄마. 둘째 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솔직히 말할게. 엄마 때문에 우리까지 손가락질 받는 거 정말 싫어. 남편이 병원 동료들한테 놀림받는데 장인어른 뉴스 봤냐고. 우리도 체면이 있다고. 제발 좀. 전화는 또 끊겼다. 막내한테는 전화조차 하지 못했다. 이미 차단당한 걸 알았기 때문이다. 현정은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 딸은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녀의 돈과 빌딩을 사랑했던 것이다. 명품 가방을 사주고 손주들 학원비를 대주고 비싼 선물을 줄 수 있는 엄마였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던 것이다.
지금 그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날 밤 현정은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한때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치장했던 이 집도 곧 팔아야 했다. 가구들도 그림들도 모두 경매에 넘어갈 것이었다. 현정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번호를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때 친하게 지내던 사모님이었다. 여보세요? 아, 현정 씨? 나 미정이야. 미정아, 얼마만이야? 그동안, 있잖아. 나 바빠서 길게 말 못하는데 다음 주 모임 말이야. 현정 씨는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우리끼리 얘기 나왔는데 뭐랄까,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알지? 요즘 현정 씨 집안일이 좀.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 전화는 또 끊겼다. 현정은 연락처를 내려보며 하나하나 전화를 걸어봤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떤 사람은 지금 해외야.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거짓말을 했고, 어떤 사람은 미안, 바빠서라며 10초 만에 전화를 끊었다. 현정의 화려했던 휴대전화는 고요해졌다. 매일같이 점심을 같이 먹자던 사모님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가진 자의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뼛속까지 시린 고독만이 남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현정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모습에 놀랐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체중은 OKG나 빠져서 옷이 헐렁했다. 이게 내 모습인가? 한때 피부과를 다니며 관리했던 얼굴, 매주 헤어샵을 가던 머리카락, 네일샵에서 손톱을 다듬던 손. 이제 그 모든 게 낡고 초라해 보였다. 그날 남편의 면회를 갔다. 교도소 면회실은 차갑고 음침했다. 유리창 너머로 남편이 나타났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다. 여보, 현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남편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무슨 소리야.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그 검사가 김순영이가. 아니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다. 내 잘못이요. 당신 잘못도 아니고 김순영 씨 잘못은 더더욱 아니요. 전부 다 내 죄요. 현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이 계속 말했다. 여기 와서 생각해 봤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고 올라왔는지. 월급 안 주고 버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소. 그 외국인 노동자. 기억나오? 애가 분유를 못 산다고 울먹이던 그 사람. 나는 그때 나도 힘들어라고 했소. 하지만 그날 저녁 우리는 30만 원짜리 고기를 먹었소. 그건 산재로 다리가 잘린 그 청년도 마찬가지요. 병원비가 부담스러워서 산재 신고를 막았소. 그 사람 아직도 의족 달고 다니고 있다오. 여기 들어와서 그 사람들 얼굴이 자꾸 꿈에 나오.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가 누린 그 화려한 생활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이었소. 왕십리 빌딩, 외제차, 명품 가방. 그 모든 게 남의 고통 위에 세워진 성이었소. 감옥 차가운 바닥에 눕고서야 깨달았소. 이 벌도 부족하다는 걸. 현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변한 걸 처음 봤다. 당신에게도 미안하오. 당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소. 우리가 너무 나쁘게 살았소. 면회 시간이 끝났다. 현정은 비틀거리며 교도소를 나왔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녀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다. 며칠 후 현정은 결심했다. 순영이를 만나야 했다. 제대로 사과해야 했다. 어느 날 현정은 낡은 외투를 걸치고 순영이를 찾아갔다. 예전에 그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간데없고 초점 없는 눈동자와 푹 파인 볼살만이 그녀의 몰락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순영이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40년이 지났어도 순영이는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다. 주름은 생겼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았다. 순영아. 아니, 순영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내 이름이 낯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앉을 자리를 가리켰다. 우리는 좁고 조용한 카페 구석에 마주 앉았다. 현정은 떨리는 손으로 식어버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현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알고 있어. 내 아드님이, 검사님이 우리 집을 조사했다는 거.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처음엔 증오했어. 현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전 일로 이렇게까지 복수해야 하나 싶어서 밤마다 저주했지. 내 아들과 며느리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 가족을 파괴했다고. 현정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런데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 면회를 갔더니 그러더라.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이 벌도 부족하다고. 월급을 못 줘서 아이 분유를 못 샀다던 그 외국인 노동자. 산재로 다리가 잘렸는데도 모른 척했던 그 청년. 현정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남편이 그 사람들 얼굴이 자꾸 꿈에 나온대. 밤마다 그들이 나타나서 왜 우리한테 그랬느냐고 묻는데. 우리가 누린 그 화려한 생활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눈물이었다는 걸 감옥 차가운 바닥에 눕고서야 깨달았대. 나는 여전히 침묵했다. 현정이 가방에서 낡은 종이봉투를 꺼내 내 쪽으로 밀었다. 그녀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거 전 재산이야. 뭐? 빌딩 팔고 집 정리하고 남은 돈, 그리고 내가 몰래 모아둔 비상금까지 다 합쳤어. 2천만 원 조금 넘어. 나는 봉투를 쳐다보았지만 만지지 않았다. 내 급식비 뺏고 놀렸던 거, 내 가난을 조롱했던 거, 이걸로 다 갚아진다고 생각 안 해. 절대 안 돼. 하지만 이거라도 안 주면 내 남은 인생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
현정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제발 받아줘. 이건 복수당한 돈이 아니라 내가 참회하며 내놓는 돈이야. 나는 정말 잘못했어. 나는 그 봉투를 보며 40년 전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어린 순영이를 떠올렸다. 그 아이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 한마디였을 것이다. 그리고 전해줘. 내 며느님한테. 현정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 사실 암이었어.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돈 다 날리고 딸들한테 버림받고 친구들도 다 떠나고 나 자살할까 생각했어.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어. 그냥 뛰어내릴까?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현정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런데 그때 내 며느님한테서 문자가 왔어.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검진 예약 잡아드렸습니다. 꼭 오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이상하게 다리에서 내려왔어. 내가 살 가치가 있나 싶었는데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게 신기하더라. 나는 혜진이 그런 문자를 보낸 줄 몰랐다. 병원에 갔더니 초기 유방암이라더라. 조금만 늦었으면 3기로 넘어갈 뻔했대. 돈 한 푼 없는 나를 수술실에 밀어 넣으면서 내 며느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현정은 눈물을 훔쳤다. 어머님은 죄를 지었지만 환자는 죄가 없습니다. 살아서 속죄하세요라고 하더라. 수술비도 병원 복지재단을 통해서 다 해결해 줬어. 나를 죽이고 싶었을 텐데. 나를 살린 건 내가 보낸 자비였어. 현정은 일어섰다. 봉투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 거기 요양원에서 식당 보조일 자리를 얻었어. 하루 5만 원씩 벌면서 살 거야. 다시는 누굴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을게. 그게 내가 남은 인생 동안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현정이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초라했다. 문손잡이를 잡은 그녀가 뒤돌아봤다. 순영아, 정말 미안해. 40년. 아니, 평생 미안할 거야. 그리고 고마워. 너를 닮은 아들과 며느리를 키워줘서. 문이 닫혔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2천만 원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 순영아, 이 돈으로 내가 못 먹었던 급식을 사 먹어. 아니면 불우한 아이들에게 급식비를 대줘. 40년 전 내가 내게서 빼앗은 존엄을 조금이나마 돌려주고 싶어. 마이너스 현정. 나는 그 메모지를 보며 울었다. 40년을 기다린 복수가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현정이 두고 간 봉투는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그 안에 2천만 원은 마치 40년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어머니, 왜 그렇게 앉아 계세요?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혜진도 함께였다. 두 사람은 내 창백한 얼굴을 보고는 황급히 다가왔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이 내 손을 잡았다. 나는 천천히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현정이 찾아온 것, 그녀가 남긴 돈, 그리고 그녀의 사과. 민수는 말없이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혜진은 메모지를 읽으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니 마음이 편찮으신 거죠? 응.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해. 40년을 기다렸는데 막상 복수가 끝나니까 시원하지가 않아. 오히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워. 혜진이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게 정상이에요. 어머님은 원래 착한 분이시니까요. 착한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불쌍해 보여서 그래. 내가 이상한 건가?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그게 바로 어머니의 승리예요. 승리? 네. 40년 전 그 사람은 어머니를 짓밟으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어머니는 원수가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도 불쌍함을 느끼고 계세요. 이게 바로 어머니와 그 사람의 차이예요. 혜진이 덧붙였다. 어머님, 제가 현정 씨를 수술했을 때 느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요. 단지 거울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춰줄 거울? 네. 어머님과 저희가 그 거울이 된 거예요. 현정 씨는 어머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민수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제가 그 집안을 조사한 건 단순히 복수심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럼 그들이 타인의 삶을 짓밟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했기 때문입니다. 법을 어기고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공했다며 거만하게 굴었죠.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무시하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진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만 그들은 그 최소한마저 비웃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겁니다. 검사로서 혜진이 내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현정 씨를 수술한 건 의사로서의 사명도 있었지만 어머님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어서였어요. 내 명예? 네. 만약 우리가 그 사람을 파멸시키기만 했다면 어머님의 마음 한구석엔 평생 찜찜함이 남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 잔인했나? 내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건 아닐까 하는 죄책감이요. 혜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그를 살려냄으로써 우리는 그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걸 증명한 거죠. 최고의 복수는 상대방이 죽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 앞에서 무릎 꿇게 하는 거니까요. 나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천천히 깨달았다. 그래, 너희 말이 맞구나. 다음 날 나는 민수와 혜진에게 부탁했다.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고 싶어.
장학금이요? 민수가 물었다. 응, 가난해서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 학용품을 살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 40년 전에 나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어. 혜진이 환하게 웃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어머님. 그리고 이름은 나는 잠시 생각했다. 희망의 급식 장학금으로 하자. 가난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부끄러운 거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처리해 드릴게요, 어머니. 일주일 후 우리는 희망의 급식 장학금을 만들었다. 현정이 준 2천만 원에 민수와 혜진이 각자 1천만 원씩을 더해서 총 4천만 원의 기금으로 시작했다. 첫 장학생은 10명이었다. 모두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걱정하는 아이들이었다. 장학금 전달식 날 나는 그 아이들을 보며 40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여러분, 나는 아이들 앞에서 천천히 말했다. 가난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건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힘들지만 이 시간을 견디면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다. 할머니, 그럼 할머니도 옛날에 가난하셨어요? 응. 나는 미소 지었다. 할머니도 여러분처럼 급식비가 없어서 점심을 못 먹은 적이 많았어. 낡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놀림받기도 했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할머니가 되셨어요? 나는 민수와 혜진을 돌아보았다. 두 사람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착하게 살았어. 힘들어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했어. 그랬더니 하늘이 나한테 이렇게 훌륭한 아들과 며느리를 보내주셨단다. 아이들이 박수를 쳤다. 그날 저녁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소박하지만 따뜻한 음식들이었다. 민수야, 혜진아. 나는 두 사람을 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는 4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높은 곳을 보여줬어. 민수가 밥을 떠먹으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검사의 일은 범죄를 처벌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거니까요. 그래도 엄마 때문에 너무 많이 움직인 거 아니야? 다른 사건도 바쁠 텐데. 어머니,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머니가 받으신 상처는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가난을 조롱하고 약자를 짓밟는 문화. 그걸 바로잡는 게 제 일이에요. 혜진이 물을 따라주며 덧붙였다. 어머님,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비슷해요.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생명은 평등한데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 살고 죽는 게 결정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너희들은
정말 엄마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아니에요. 혜진이 고개를 저었다. 우리는 어머님한테 배운 거예요. 어머님이 힘든 시절에도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선하게 사신 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게 민수 오빠를 이렇게 키웠고 저도 그런 분과 가족이 되고 싶었어요.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어머니, 사실 고백할 게 있어요. 뭔데? 제가 검사 시험을 준비할 때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말 기억하세요? 무슨 말? 민수야, 세상에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싸울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다. 내가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 듣고 다시 힘냈어요. 나는 그런 말을 했었나 싶어 기억을 더듬었다. 희미하게 기억났다. 그리고 그 말의 이유를 알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40년 전에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싸울 힘이 없었던 그 어린 순영이를 위해서 어머니는 제가 검사가 되길 바라셨던 거죠.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반드시 해내고 싶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가 아니라 40년 전 그 어린 순영이를 위해서요. 혜진도 눈물을 닦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 병원에서 아프신 분들을 무료로 진료해 주시던 거 알고 있어요. 동네 할머니들 혈압 재주시고 약 사드리고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깨달았다. 내가 40년 동안 품어왔던 응어리는 현정이 망해서 풀린 게 아니었다. 나를 그토록 아껴주는 정의로운 아들과 따뜻한 며느리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한 어머니로 남았다는 사실이 나를 치유한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현정에게서 문자가 왔다. 순영아, 나 오늘 첫 급여 받았어. 150만 원. 내 인생에서 내 손으로 번 첫 돈이야. 너무 뿌듯해서 울었어. 문자와 함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요양원 식당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현정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수고했어. 건강 조심하고. 며칠 후 또 문자가 왔다. 오늘 요양원 할머니 한 분이 나한테 고맙다고 하셨어. 음식이 맛있다고. 순영아, 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진심으로 감사받았어. 이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 그 다음 주에도 문자가 왔다. 이번엔 작은 화분 사진이었다. 내가 키우는 제라늄이야. 매일 물 주고 햇빛 쐬어주니까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어. 식물도 정성을 주면 반응하더라. 사람도 그랬어야 했는데 너무 늦게 배웠어. 나는 그 문자들을 읽으며 미소 지었다. 현정은 변하고 있었다. 진짜로. 2달 후 민수가 집에 와서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봉투 안에는 편지가 들어 있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한 명이 보낸 편지였다. 순영 할머니께, 저는 서영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주신 장학금 덕분에 이번 학기에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었어요. 급식도 먹을 수 있고 학용품도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 말씀대로 가난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제가 부끄러워해야 할 건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머니. 서영 올림.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40년 전 그 아픈 기억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씨앗이 되고 있었다. 어머니, 민수가 말했다. 이게 진짜 복수예요. 어머니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의 치유로 바꾸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복수죠. 혜진이 덧붙였다. 그리고 어머님, 좋은 소식이 또 있어요. 뭔데? 현정 씨 정기 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대요. 재발 가능성도 낮고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상하게도 그 소식이 기뻤다. 그래. 그 사람도 이제 제대로 살아야지. 그날 밤 나는 40년 전의 일기장을 꺼내 읽었다. 10대 소녀였던 내가 쓴 글들. 가난이 서러웠고 친구들의 따돌림이 괴로웠고 현정의 조롱이 비수처럼 아팠던 그때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언젠가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누군가 나를 사랑해 줄까? 이 고통이 언젠가는 끝날까? 나는 펜을 들어 그 아래에 천천히 적었다. 순영아, 그래. 그날이 왔어. 너는 당당하게 살았고 훌륭한 아들과 며느리가 너를 사랑해줬어. 그리고 고통은 끝났어. 아니, 고통은 끝난 게 아니라 변했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힘으로. 너는 잘 견뎠어. 정말 자랑스러워. 60세의 순영이가. 나는 일기장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다. 40년 전 어두운 골목에서 달을 보며 울던 소녀 순영이는 이제 더 이상 그곳에 없었다. 그 소녀는 60년의 시간을 견디며 고통을 지혜로 바꾸고 상처를 사랑으로 변화시킨 여인이 되어 있었다. 그래. 남을 멸시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 멸시가 자신에게 돌아오고 남에게 베풀면 그 복이 반드시 자식에게 돌아온다는 말. 나는 민수와 혜진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다. 오늘 너희들을 보며 다시 한번 느낀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다는 걸. 1년이 지났다. 희망의 급식 장학금은 점점 커져서 이제 50명의 학생을 돕고 있다. 민수는 여전히 중앙지검에서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밤을 새우고 혜진이는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살려내며 하루를 보낸다. 현정은 가끔 내게 문자를 보낸다. 오늘 요양원에서 만난 할머니 이야기, 자신이 만든 요리 사진, 길에서 주운 예쁜 낙엽. 그녀의 문자에는 더 이상 오만함도 비굴함도 없다. 오직 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한 인간의 담백함만이 묻어난다.
어느 날 현정에게서 긴 편지가 왔다. 순영아, 오늘 딸한테서 연락이 왔어. 1년 만이야. 손주가 나한테 편지를 썼다며 사진을 보내줬어.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요. 엄마가 할머니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신대요. 순영아, 나 울었어. 내 손주가, 내 딸이 나를 용서해줬어.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 이게 다 너 덕분이야. 아니, 내 아들과 며느리 덕분이야. 만약 너희가 나를 그냥 파멸시켰다면 나는 증오하면서 죽었을 거야. 하지만 너희는 나를 살려줬고 변할 기회를 줬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게. 그리고 언젠가 당당하게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할게. 현정. 나는 편지를 접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은 가끔 불공평해 보이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착하게 살아라.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내가 준 마음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 이 평범한 진리가 나의 40년 복수극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문장이었다. 나는 이제 백화점 라운지가 아닌 동네 공원의 벤치에 앉아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다. 내 곁에는 내가 심은 선한 씨앗들이 울창한 숲이 되어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다. 민수는 오늘도 정의를 위해 싸우고 혜진이는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 현정은 요양원에서 성실히 일하며 속죄한다. 그리고 나는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의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짓는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다.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 40년이 걸렸지만 나는 마침내 진정한 승리를 얻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도 있지만 진정한 복수는 그 차가운 마음을 녹여 상대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온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인과응보의 진리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자라 아름다운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순영님의 40년은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인내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만든 민수와 혜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